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채널의 정기옥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안지연 소설가의 단편 소설 창문에 어리는 어떤 것 낭독해 드립니다. 국을 한 수저 떠먹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과 아들이 숟가락을 든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묘한 기시감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수저를 든 채 꼼짝하지 않았다. 물 부으면 되지.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물잔을 들어 내 국그릇에 부어주고 아들과 자기 국그릇에도 부었다. 두 사람의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먼 과거의 어느 장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무지 국에 소금을 얼마나 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의욕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의식이 산만하고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고 걸을 때 발길에 무엇인가 자꾸만 채이는 것 같았다. 너 머리는 언제 밀 거냐? 입대 전날에요. 시원하게 먼저 밀어라. 까까머리 좀 보게. 남편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싫어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일주일. 아들의 응석어린 목소리에서 나오는 일주일이란 단어가 왜 날카롭게 들릴까? 그것에 밴 듯 예리한 통증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수저를 놓았다. 두 사람이 걱정 어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없이 소파로 와서 앉았다. 아들의 군 입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닐 거라고 태연하게 굴었지만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아들 군대 보낸 이야기를 할 때는 무덤덤했다. 다 가는 군대 우리 아들도 때 되면 가겠지 했다. 아들 입영 날짜를 받고도 실제로 나는 별 감정이 일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의 심리 상태로 봐서 이 초조함의 원인이 아들의 입영 때문인 게 확실한 것 같았다. 아들 입대일이 다가올수록 무언가 어른거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기도 하고 길을 가다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가슴은 점점 무거워지고 무엇인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듯 나는 하던 일에서 자꾸만 손을 멈추었다. 이 현상들이 아들 군입대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왔다. 아들이 내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뉴스에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했다. 텔레비전을 보며 남편이 말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 날 비 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그때 무엇인가 창문에 나타났다가 번쩍하고 내 의식을 치고 지나갔다. 순간 그것은 내 안에 깊게 잠든 어떤 것을 깨우고 말았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왜 그래 당신 괜찮아? 나는 겁에 질린 채 꼼짝 않고 밖을 응시했다. 창백한 내 얼굴을 본 두 사람이 동시에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 되겠다. 당신 너무 예민해 있어. 들어가서 좀 쉬어. 남편이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뉘었다.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까마득하게 잊힌 기억 하나가 내 의식을 헤치고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에 눈길을 두고 있지만 정신은 딴데 가 있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내저었다. 나는 엄마 옆으로 슬쩍 가서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흰색 비옷을 입은 기자가 거친 비바람에 한쪽으로 쏠리는 우산을 움켜쥐고 날씨를 전했다. 앞으로 며칠은 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탁자에 펼쳐져 있는 장부를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가만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엄마가 사라진 방문을 힐끔 돌아보더니 장부로 눈길을 돌렸다. 창문이 계속 덜컹거리는 것이 누군가 우리 집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오빠가 전역하면 줄 선물을 오늘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빠는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평범한 우리 집 형편으로 볼 때 오빠는 부모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대학 졸업 1년을 남기고 군대에 갔는데 드디어 일주일 후면 전역한다. 엄마는 한 달 전부터 대청소를 했다. 오빠 침대 시트를 햇빛에 말려 새로 갈아 끼우고 오빠 방 창문과 책상을 날마다 닦았다. 김치를 종류대로 새로 담갔고 냉장고와 냉동실은 식품 재료들로 가득 채웠다. 장마 예보를 듣고 미리 장을 봐놓은 것이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엄마는 그때부터 초조해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고 집안을 거닐며 습관처럼 달력을 쳐다보았다. 오빠가 군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나는 밤마다 오빠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인터넷을 뒤졌다. 제대하고 한 학년만 다니면 사회인이 되는 오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즐거운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빠 방으로 갔다. 방은 포근했다. 아침에 학교에 간 오빠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다. 오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지갑이 있다. 맙소사. 오빠 중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문방구에서 사준 것이다. 지갑을 열어보았다. 앞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뒷면에는 철물점에서 찍은 엄마, 아버지 사진이 있다. 두 분은 쑥스럽게 미소 짓고 있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신다. 엄마는 점심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외근을 나갈 때면 가게를 복원했다. 아버지의 철물점은 우리의 놀이터였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공구들 끝에 있는 낡은 철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늘 하고 있었다. 우리가 공구들 사이로 다람쥐처럼 달려가면 두 팔을 벌려 동시에 우리를 안아주었다. 여러 가지 공구들을 가지고 놀다가 발등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손가락이 찢겨 피가 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오빠와 내가 공구 하나하나를 꺼내 용도를 물어보면 아버지는 동작까지 곁들여 보여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자란 우리 남매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만큼 친했다. 나는 오빠를 우상처럼 여겼다. 실제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빠는 우상이었다. 오빠는 우리 집안을 비추는 해와 같았다. 부모님에게는 든든한 효자 아들이고 나에게는 다정한 친구였다. 나는 지갑을 접어서 서랍 속에 넣었다. 오빠에게 지갑을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갑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오빠에게 어울릴 만한 지갑을 발견하고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오빠가 그 지갑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갑을 손에 들고 대문을 나서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품속에서 슬쩍 꺼내드는 모습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왔다. 나는 벅찬 마음으로 지갑을 주문하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 그때 번개가 치더니 뒤이어 요란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거실로 뛰어나갔다.
엄마가 불안한 모습으로 안방에서 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또다시 번개가 커다란 창문에 번쩍 내리꽂히고 뒤이어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기청을 때렸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손에서 수화기가 굴러떨어졌다. 나는 얼른 아버지를 붙잡아 소파에 앉혔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한준희 병장이 오늘 오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처럼 소리쳤다. 우리가 오빠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쯤이었다. 부대는 어둠에 잠겨 있어 거대한 검은 산처럼 보였다. 공포가 어둠보다 더 깊게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 가족은 차에서 내렸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산 쓰는 것도 잊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어둠 속에 누워있는 오빠와 마주할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해 왔다. 시간이 멈추어 버렸다. 정문에 있는 초소의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자신을 이하사라고 소개한 군인이 우리를 부대 안으로 데려가서 막사디로 안내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벙커였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흰색 페인트로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서 한준희 병장이 이하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봐요. 뭐 때문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요.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요. 두 손으로 이하사 팔을 붙잡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러는 사이 군 간부라는 사람이 와서 짤막하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라졌다. 이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충혈된 눈으로 간부가 사라진 곳을 쏘아보았다. 우리는 영현처리 반 안치실로 안내되었다. 사인은 벙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자살이라고 했다. 이 여사가 건네준 오빠의 소지품을 담은 봉지를 열어보았다. 다이어리 하나와 책 2권, 그리고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액자 한쪽에는 가족 사진, 다른 한쪽에는 철물점에서 찍은 우리 남매의 어렸을 적 사진이 있었다. 오빠는 첫 휴가를 나와서 군복을 입은 채로 그날 바로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우리를 이끌고 사진관으로 갔다. 오빠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엄마와 아버지는 한바구음을 머금은 채 사진관으로 들어섰다. 부대로 복귀할 때 오빠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방에 담으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군복을 입은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 우리 가족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간단한 일상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 소지품 어디에도 오빠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엄마가 이하사파를 붙잡고 아버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하사는 괴로운 듯 감겨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병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하사에게 소리쳤다. 우리 오빠를 살려내요. 우리 오빠를 살려내요. 이하사가 나를 부축하며 신음을 토했다. 나는 까무러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트럭 아니었다. 아버지는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철물점에도 나가지 않고 온종일 술을 마셨다. 그러다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일어나면 다시 술을 마셨다. 엄마는 말없이 술국을 끓였고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외출해서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아버지 손에는 서류가 한 뭉치 들려 있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이튿날부터 매일 외출을 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식사 후 거실로 가서 바닥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오빠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와 나도 오빠가 목을 메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외출은 날마다 계속되었다.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옷도 벗지 않고 노란 봉투 속의 서류들을 거실 바닥에 꺼내놓고 앉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거실 바닥에 놓인 관공서의 책자를 보고 오늘은 어느 기관을 다녀왔고 그 위에 올려진 명함을 보고 어느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외출이 엄마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엄마는 기운을 차렸고 아버지 대신 철물점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았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연 엄마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오는 길에 매일 장을 봐와서 저녁상을 차렸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눈치였다. 엄마는 아버지의 외출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옷을 깔끔하게 준비해주고 밥상도 정성껏 차렸다. 아버지는 어딘가로 매일 나갔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묻지 않았다. 나는 지난 토요일에도 이하사를 만나고 왔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주말마다 이하사를 만나러 갔다. 오빠가 자살한 이유를 밝혀내고 싶었다. 오빠가 가족을 남겨두고 죽음을 택한 이유를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이하사를 찾아갔다. 처음 면회실에서 나를 본 이하사는 당혹스러움에 말까지 더듬거렸다. 불안한 눈은 내 시선을 피하고 입은 굳게 다물었다. 나는 이하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다. 오빠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혹시 자살이 아니라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요? 나는 다그쳐 물었지만 그는 침묵만 지켰다. 그의 눈빛과 표정 숨소리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나는 더 집요하게 굴었다. 그럴수록 이하사는 괴로워했고 더 침묵했다. 나는 이하사를 찾아가는 일에 차츰 지쳐갔다. 그러는 사이 점차 오빠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찾아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언제부턴가 나는 잘 웃고 잘 먹고 다녔다. 어느 날 직장 선배가 프로포즈를 해왔다. 나도 평소에 선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몹시 기뻤다.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다. 집안은 어두웠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어두운 식탁 의자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부르자 그제야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바라보는 엄마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의 초점 없는 눈을 보자 그날 밤 악몽이 떠올랐다. 엄마를 위로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나 정상이 될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밀려왔다. 사랑에 빠진 내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집안 분위기가 싫었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돌았다. 데이트를 했고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갖은 구실을 만들어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면 두 분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 희미하게 간접등만 켜진 채 집안은 무거운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울타리마다 노란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도 만개했다. 나는 오빠를 거의 잊었고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내 밝은 성격대로 살고 있었다. 저녁 늦게 들어온 아버지는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 감당하기 힘든 물건처럼 작은 서류 가방을 무겁게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더는 안 된다는군.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어. 아버지의 표정은 가뭇하던 어둠 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처럼 어두웠다. 나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낸 접수증이 보였다. 진정 및 조사 절차 안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연의 진정 접수, 사전 조사 진행, 조사 개시 결정,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의안 작성, 우연의 심의 결정에 따라 불능, 기각, 진상 규명으로 나뉜다. 본건은 기각에 해당되어 이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린다. 진상 규명만이라도 받아내려고 애썼던 일이 기각이 되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당신 내일부터 철물점에 나오지 마. 내가 나갈게. 엄마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빠를 보내고 며칠 후 지갑이 도착했다. 나는 지갑을 끌어안고 침대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없이 울었다. 오빠 없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하는 일만큼 두렵고 막막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오빠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지갑을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지갑에서 느껴지는 가죽의 따뜻한 감촉이 부드러웠다. 그 순간 환하게 웃는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짝 미소가 나왔다. 나는 지갑을 서랍에 넣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선배와 나는 다가오는 주말에 동해 바다 여행을 계획했다. 토요일에 가서 1박하고 일요일에 오기로 했다. 선배와 처음 가는 여행이라 나는 몹시 설레고 두근거렸다. 하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주말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 나는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캄캄했다. 대문에 들어서자 현관에 불이 켜졌다. 센서등이 헤드라이트처럼 나를 비추고 거실이 흩뿌옇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빠르게 거실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켰다. 집안이 환해졌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손이 떨렸다. 집에 와보니 엄마가 안 계세요. 들어오겠지. 아버지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불안이 온몸으로 엄습해 왔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다. 엄마가 자주 가는 마트로 가보았다. 엄마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가게를 기웃거렸다. 불안이 내 발걸음을 재촉해 나는 여기저기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 평소에 엄마가 어디를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사실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는 가족과 집과 철물점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엄마의 일생이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아버지 대신 철물점을 지켰다.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도 없었다. 엄마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캄캄한 길 한가운데에 선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다시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나는 선배에게 전화했다.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선배가 나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두 손을 움켜쥔 채 서성거렸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날의 그 아픔이 그대로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동안의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다. 밥상을 차리다가 수저를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기도 했고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엄마 안에 있는 것이 송두리째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마치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우리가 불러도 듣지 못할 만큼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가 많았다.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말수가 줄어 묻는 말에 겨우 대답했다. 얼굴에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은 간데없고 금방이라도 풀썩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런 엄마를 애써 외면해 왔다. 나는 시간이라는 명약이 두 분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내 앞에 광대하게 펼쳐진 드넓은 초장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내 모든 에너지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나는 거스를 수 없었다. 나는 내리쬐는 강한 태양빛이 좋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좋았다. 내가 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동굴 같은 철물점 속에서 견디고 있었고 엄마는 파도에 떠가는 난파선에서 홀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것 같아. 급하게 달려온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차에 올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외곽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저만치 길가에 하얀 카페가 보였다. 오빠에게 면회 갈 때마다 저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갔다. 커피를 받아들고 기뻐하던 오빠 얼굴이 달리는 차창에 어른거렸다. 엄마가 정말 거기에 갔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우리 가족이 오빠를 향해 달려가던 그 밤이 떠올라 나는 몸서리를 쳤다. 악몽 같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나를 덮쳐왔다. 나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덧 차는 부대 앞에 멈춰 섰다. 불 켜진 초소에 군인 한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가 초소로 가서 군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눈 후에 내 쪽으로 돌아왔다. 저쪽 길가에 어떤 분이 종일 앉아 있었대. 거기로 가보자. 캄캄한 길 위를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 난 가느다란 길이 하얀 뼈처럼 보였다. 비좁은 길을 달리던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바로 눈앞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길가 풀섭에 앉아서 어둠 속에 깊게 잠겨 있는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길가에 심겨진 작은 나무처럼 보였다. 엄마, 엄마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달려가서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는 온종일 그렇게 앉아서 오빠 부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부대를 온종일 바라보았다. 태양이 내리쬐는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았다. 땀을 닦으며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는 아들을 보았다. 훈련을 마치고 줄지어 부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점호를 끝내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엄마는 그렇게 온종일 아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의 외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철물점에 나갔고 나는 출근을 했다. 언제부터인지 집에 가면 엄마가 없었다. 엄마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엄마의 침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엄마의 외출을 막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침묵을 견뎌야만 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괴로워 나는 모른 척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했다. 그것도 서울에서 서너 시간을 가야 하는 우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다. 오빠의 부대가 있는 지역도 아니었다. 엄마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꽂고 잠이 들어 있었다. 과로에 탈진이 왔다고 했다. 엄마가 무슨 일로 과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모르는 아주머니가 엄마를 지키고 있었다. 아주머니도 엄마만큼 지쳐 보였다. 토요일 오전 그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렸다. 저만치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신문사 옆 도로가에 버스가 한 대 서 있고 그 버스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이어 눈에 들어온 광경에 나는 아연하였다. 버스 창문마다 군복 차림의 영정 사진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소복 입은 여인들은 파리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버스 차체에는 먼지에 얼룩지고 빛이 바랜 플래카드가 매달려 있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때 차 안에서 소복 차림의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빙 둘러선 사람들 앞으로 와서 멈춰섰다. 가슴에 영정사진을 안고 있었다. 사진 속의 군인은 일병 모자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군대에 간 지 넉 달 만에 차디찬 주검이 되어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입대하던 날 이 어미를 못 잊어 황소처럼 울고 간 내 자식이 군대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미를 두고 자살을 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녀는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 숨을 가다듬고 나서 더욱 뚜렷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이 지나서 돌아온 답변이 자살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차 안에 있는 아들들을 보십시오. 저 엄마들을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살자라는 우리 아들들의 억울한 오명이 벗겨질 때까지 전국을 떠돌며 싸울 겁니다. 억울한 어미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함께 싸울 겁니다. 우리 어미들은 생이 끝나는 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신문사 건물을 휘돌아서 저 멀리 광화문 광장까지 퍼져나갔다. 차 안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창문에서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소복을 입은 엄마가 파리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 앞으로 몇 발자국 다가가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엄마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엄마를 부를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해댔다. 현기증이 일어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교보 빌딩을 향해 걸어갔다. 저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쓰러질 듯 그의 팔에 안기었다. 영화가 끝나고 그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다. 오늘 영화 별로였지? 나는 침묵했다. 나도 봤어. 광화문에 서 있던 그 버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윽고 그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아버지와 엄마,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철물점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냈고, 엄마는 외출했고, 나는 사랑에 빠져 지냈다. 나는 두려웠다.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날지 알지 못했다. 오빠가 없다는 자명한 사실만이 차가운 현실이 되어 우리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 우울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선배와 결혼했다. 그리고 오빠는 가슴 저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나는 아들을 낳았고 한동안 직장을 계속 나갔다. 아버지와 엄마는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 엄마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손주를 보며 세월을 보냈다. 그 손주가 커서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엄마는 담담하게 잘 다녀오너라 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고 잊히지 않았다. 그저 안에서 깊게 봉인된 채로 오래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두 분이 그것을 깊게 묻고 살아왔듯이 나도 그랬던 것이다. 다만 나는 더 빨리 더 쉽게 묻었고 부모님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돌뿌리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날씨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 속에서 함께 흔들리며 걷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전부인 일이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아들 방을 노크했다. 아들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엄마, 괜찮은 거죠? 괜찮아.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엄마 닮아 씩씩하잖아요. 아들은 정신없이 자판을 두드려대며 대꾸했다. 나는 아들 옆에 서서 그의 더벅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머리 좀 빨리 밀지. 까까머리 좀 보게 해. 싫어요, 엄마. 입대 전날 밀 거예요. 아들이 여전히 게임에 열중한 채 소리쳤다. 나는 아들 방을 나와 창가로 갔다. 바깥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창문에 어리는 어떤 것이 사라지고 나니 창밖의 풍경이 한결 선명하게 보였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소설 감상평입니다. 창문에 어리는 어떤 것, 안재현 소설가의 작품을 읽으며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안재현 소설가는 갑자기 당한 한 가정의 아픔을 탄탄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잘 그려냈네요. 군대를 간 오빠가 자살했다는 어찌 보면 의문사인 듯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안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어둠의 그림자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동생인 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아픔을 감내하며 풀어내고자 애씁니다. 담담하면서도 밀도 있게 이야기하는 작가의 문체는 이 작품을 읽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대됩니다. 작가 양력입니다.
안지연 소설가는 2024년 문학나무 가을호로 등단했고요. 현재 문학나무 책임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